안녕하세요. 오늘 귀한 시간 내어 BMS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BMS에서 바이오라드의 학술을 담당하고 있는 김주희입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유전자 세포치료제 개발에서의 리얼타임 PCR 기술의 사용 방법과 다양한 응용 분야를 심층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발표 이후에는 설문응답자 전원에게 어플리케이션 가이드를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문 참여 방법은 채팅창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화면에 QR코드로 접속하실 수 있으니 설문 작성하셔서 연구에 도움이 되실 가이드북을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유전자 세포치료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소개와 유전자 세포치료제의 개발 과정에서 리얼타임 PCR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유전자 세포치료제를 개발함에 있어서 리얼타임 PCR의 기술적인 한계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신기술인 디지털 PCR에 대한 소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유전자 세포치료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 질병의 경우 DNA의 크리티컬 리즌 혹은 DNA 전체 부위에서 시퀀스가 대체되거나 삭제되거나 비정상적으로 복제되는 등 돌연 변이가 발생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는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주로 나타나는데 후천적인 영향으로 환경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태생적으로 특정 유전자의 결함이 있거나 유전자의 복제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음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비정상적인 유전자가 발현되면서 질병 증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전 질환으로 잘 알려진 것이 낭포성 섬유증인데 7번 크로모솜의 CFTR 진의 결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CFTR 프로테인은 세포 내에서 클로라이드와 아이온을 방출하는 채널의 단백질로 발현되게 되는데 해당 진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CFTR 단백질의 발현이 저해되면서 세포가 클로라이드를 더 이상 세포 외로 방출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세포 내 솔트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체내 점액질의 점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담관 등이 막혀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천적 유전 질환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되고 있는 것이 세포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두 치료제 모두 선천적 또는 후천적 유전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인데요. 두 치료제가 비슷해 보이는 점이 많지만 치료제의 작용 원리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진세라피의 경우 유전 변형이 일어난 시퀀스를 대치하거나 활성화하지 못하게 블럭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새로운 유전자를 셀 내로 도입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 셀세라피의 경우에는 기능이 저하되거나 질병이 있는 부위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셀 자체를 치료제로서 변형해서 체내로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셀세라피와 진세라피가 합쳐진 복합적인 치료제인 셀베이스드 진세라피도 있습니다. 도너셀이 환자의 신체 내의 질병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도록 유전자를 변경한 후에 변경된 세포 자체를 체내로 도입하는 방법을 셀베이스드 진세라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카티 세포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외 유전자 세포치료제의 시장 및 개발 동향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그래프에서는 글로벌 재생의료 시장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019년에는 229억 달러 수준이었던 재생의료 시장 규모는 2030년에 이르러서는 1277억 달러 규모로 매우 큰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로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 주황색과 파란색이 각각 유전자 치료제와 세포 치료제의 시장 규모인데 이 두 시장이 가장 크고 유망한 분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측 그래프에서는 전체 바이오의약품 대비 재생의료 분야의 비중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의약품 전체 시장에서 비교를 해보았을 때 재생의료 시장의 규모는 2021년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49%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유전자 세포치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장 큰 성장을 보였던 유전자 세포치료제의 가장 단적인 예로 길리어드사의 예스카타 카티 치료제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해당 의약품의 경우 출시 이후에 단일 품목 치료제가 연간 1조 이상의 판매량을 올리면서 글로벌에서는 이러한 예를 들어서 점차 바이오의약품 대비 재생의료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총 15개 품목의 세포치료제가 제조 허가 실적을 보유하고 있지만 2020년 이후부터는 국내에서 개발된 치료제의 허가 건수가 없습니다. 최근 허가된 품목 또한 모두 국내 개발 의약품이 아닌 수입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단순한 품목 허가만 진행된 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개발 단계가 많이 발전이 미약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의 시장 변화에 맞춰서 올해 2월부터 첨단 재생 바이오법이 개정되면서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첨단 재생 의료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이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글로벌에서 기술 경쟁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려운 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선도국가의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술, 마케팅, 규제 등의 관점에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웨비나의 주요 주제인 유전자 세포 치료제가 개발 단계에서 리얼타임 PCR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전자 세포 치료제 개발 전 과정에서 리얼타임 PCR의 활용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서 리얼타임 PCR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얼타임 PCR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매 PCR 사이클마다 증가하는 PCR 산물의 양을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초기 DNA 템플레이트 내에 들어있는 타겟진의 양이 얼마인지를 추정하는 실험법입니다. 이때 유전자의 증폭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증가하는 PCR 산물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형광물질을 이용하는데요. 이렇게 증가된 형광량은 PCR의 옵틱 모듈을 통해서 매 사이클마다 증가하는 형광 시그널을 읽어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읽어드린 시그널이 수치화되고 최종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증폭 그래프를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낸 결과 그래프에서는 CQ 값이라는 것을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CQ 또는 CT라고 불리는데요. 리얼타임 PCR의 이 CQ 또는 CT라는 결과값은 앰플리피케이션 커브와 스레시홀드 라인이 만나는 교차하는 지점의 값을 의미합니다. 각각 CQ는 퀀티테이티브 사이클, CT는 스레시홀드 사이클을 의미하는데 두 값은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그어지는 스레시홀드 라인의 경우에는 앰플리피케이션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장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는 부분, 즉 익스포넨셜 페이지로 접어들면서 가장 이상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스레시홀드 라인이 그어지게 됩니다. 이때 그래프가 빨리 상승할수록 CQ 값은 작게 측정이 되고 이는 샘플 안에 타겟 유전자의 양이 많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그래프가 나중에 증가될수록 CQ 값은 크게 측정되게 되며 이는 샘플 안에 타겟 유전자의 양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CQ 값과 타겟 유전자의 농도는 반비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얼타임 PCR은 분자생물학 연구에 있어서는 기본 테크닉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리얼타임 PCR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야인 진 익스프레션 분석부터 뮤테이션 분석, 지노타이핑, 카피 넘버 확인, 혹은 이제 NGS 밸리데이션에 이르기까지 적용 가능한 분야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중 유전자 세포치료제 개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진 익스프레션 분석, 그 중에서도 절대정량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절대정량이라고 하는 것은 농도를 알고 있는 스탠다드 샘플을 이용해서 스탠다드 그래프를 그리고 언노운 타겟의 CT 값을 해당 스탠다드 커브에 대입해서 절대적인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선생님들께서 단백질 농도를 측정할 때 브래드포드 어세이를 이용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농도나 카피수를 알고 있는 스탠다드 물질을 시리얼 다일루션 한 뒤에 각 농도와 CQ 값을 통해서 스탠다드 커브를 그리고 산출된 스탠다드 커브의 수식에 농도를 알고자 하는 샘플의 CQ 값을 대입하게 되면 언노운 샘플의 농도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농도를 알고 있는 샘플을 이용해서 스탠다드 커브를 그렸기 때문에 언노운 샘플의 절대적인 농도 값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절대적인 정량 방식, 절대정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절대정량 시에는 PCR 증폭의 효율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샘플에서 추출된 DNA를 사용하기보다는 이런 정제된 DNA 템플레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탠다드로 사용하기 가장 좋은 물질은 진 오브 인터레스트를 포함하고 있는 플라스미드, PCR 프로덕트, 합성한 올리고 또는 파지티브 컨트롤 물질 등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CFX 장비에서 절대정량 실험 세팅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적합한 스탠다드 물질을 준비한 후에 해당 물질의 농도를 계산합니다. 여기에서는 10의 7승 카피 퍼 마이크로리터의 샘플을 스탁으로 사용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다일루션의 경우 조건을 잡기에 따라서 다른데 여기에서는 각각 10분의 1씩 다일루션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세팅을 한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의 시리얼 다일루션이 완료되면 해당 샘플을 플레이트에 로딩한 후에 장비의 세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CFX 마에스트로 소프트웨어에서의 설정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요. 우선 로딩한 위치의 웨를 선택하신 후에 우측 샘플 타입에서 스탠다드로 샘플 타입을 설정해 줍니다. 이때 한 농도에서 최소 3반복 이상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 농도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5포인트 이상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이후 슬라이드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3반복 그리고 8포인트의 농도로 걸었다고 가정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 칸에서 타겟 네임을 설정하게 됩니다. 타겟 네임은 사용한 프라이머, 즉 타겟 진의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샘플 이름은 넣어주셔도 안 넣어주셔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사용하는 샘플은 농도만 다를 뿐 모두 같은 스탠다드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3반복한 샘플에 대한 반복수를 걸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Technical Replicate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칸이 변하게 되는데요. 여기 레플리케이트 칸에서 레플리케이트 사이즈는 반복수인 3을 입력하고 스타팅 레플리케이트 넘버는 시작 번호이기 때문에 따로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 동일 샘플을 어느 방향으로 로딩했는지에 따라 호라이존탈인지 버티칼인지 설정해 줍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세로로 동일한 농도의 샘플을 로딩하였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버티칼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어플라이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반복수대로 그룹핑이 세팅되게 됩니다.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다일루션 시리즈 버튼을 눌러서 각 샘플의 농도를 입력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칸이 변하게 되는데요. 스타팅 컨센트레이션 첫 번째 칸에는 시작 샘플, 즉 첫 번째 샘플의 농도 값을 입력해 줍니다. 그 다음 replicate to, from to에는 몇 포인트의 농도로 걸었는지를 입력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제가 8개의 농도로 로딩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1부터 8까지 세팅하게 됩니다. 마지막 다일루션 팩터는 각각을 몇으로 시리얼 다일루션을 진행하셨는지 그 시리얼 다일루션 팩터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10분의 1로 다일루션을 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다일루션 팩터는 10. 그리고 각각의 그 농도가 감소하게 보통 로딩을 하시기 때문에 디크리징으로 선택하시고 어플라이를 눌러주시게 되면 처음에 여기 스타팅 샘플 입력해 주셨던 값에서 10분의 1씩 다일루션 된 값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농도를 설정하지 않고 첫 샘플의 농도만 입력하시더라도 손쉽게 농도 세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플레이트 세팅이 완료되고 나서 PCR 런을 진행하시게 되면 이런 데이터 결과를 얻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측 하단의 엑셀 표 부분에서는 SQ라는 값이 산출됩니다. 이때 이 SQ 값은 스탠다드 커브에 언노운 샘플의 CQ 값을 대입해서 얻어낸 농도 값이 자동으로 계산돼서 산출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우측 상단 부분에서는 스탠다드 커브와 함께 아래 여러 가지 수치들이 함께 계산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탠다드 커브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앰플리피케이션 커브에서 얻어진 CQ 값과 입력했던 농도 값을 가지고 2D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와 같은 스탠다드 커브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CQ 값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앰플리피케이션 커브와 스레시홀드 라인이 교차하는 부분의 값을 의미합니다. 스탠다드 커브 하단에 말씀드렸던 이 그리고 R-스퀘어, 슬로프라는 값이 각각 표시되게 되는데요. 이때 가장 유의해서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이 이 efficiency라는 값과 슬로프 값입니다. 슬로프 값은 이 스탠다드 커브의 기울기 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일루션한 농도에 맞게 CQ 값이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분의 1로 시리얼 다일루션된 스탠다드 커브를 그렸다면 2의 n승으로 증가하는 PCR 실험의 특성상 2의 마이너스 n승은 1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때 n 값을 계산해보면 약 마이너스 3.32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때문에 이 슬로프 값도 만약에 10분의 1 다일루션을 하셨다면 마이너스 3.32에 가깝게 나와야만 시리얼 다일루션이 정확히 된 샘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PCR 효율 또한 좋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PCR 이피션시는 이 슬로프 값이 이론적으로 가장 적합한 수치인 마이너스 3.32에 가깝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100%에 가깝게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스탠다드 커브를 분석을 하실 때 이 이피션시와 슬로프 값을 같이 결과를 보실 때 이피션시는 90에서 110% 이내로 슬로프 값은 여기에서 계산된 수치인 마이너스 3.58과 3.1 사이에 들어와야만 신뢰할 수 있는 스탠다드 커브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탠다드 커브를 사용할 때에는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5개 농도 이상의 스탠다드 물질이 필요합니다. 스탠다드 커브의 추세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사실 3포인트 농도만 있어도 추세선은 그릴 수가 있지만 이 경우에 정말 미니멈으로 필요한 농도만 가지고 스탠다드 커브를 그린 것이기 때문에 한 포인트에서만 이렇게 결과값이 약간이라도 추세를 벗어나게 된다면 추세선의 정확도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스탠다드 커브를 그릴 때에는 정량의 정확도와 재현성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5포인트 이상의 농도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언노운 샘플의 농도는 반드시 스탠다드 커브 범위 내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탠다드 커브에서 확인한 농도보다 언노운 샘플의 농도가 훨씬 높거나 낮다면 스탠다드 커브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정량의 정확도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사용할 언노운 샘플의 최소값과 최대값 예상 범위를 확인해서 스탠다드 커브의 구간을 충분히 넓게 잡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정량을 진행할 때에는 스탠다드 물질과 샘플의 PCR 이피션시가 같음을 전제로 하게 됩니다. 때문에 만약에 샘플이 너무 많아서 한 플레이트 내에서 실험이 어려운 경우라면 매 플레이트마다 우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 플레이트마다 스탠다드 커브를 걸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동일 물질을 사용해서 실험을 하더라도 플레이트마다 PCR 이피션시는 약간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샘플이 많다고 해서 이전 실험에 걸었던 스탠다드 커브를 다시 사용한다면 정량의 정확도는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이제 유전자 세포 치료제의 개발 단계에 따른 리얼타임 PCR의 응용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세라피에 주로 사용되는 바이러스 벡터의 종류를 가져와 봤는데요. 크게 이렇게 5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바이러스의 종류들입니다. 여기 해당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바이러스마다 조직에서의 침투력이나 삽입 유전자의 전달능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타겟하고자 하는 질병에 따라 적합한 바이러스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진테라피의 워크플로우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테라피의 개발 과정은 크게 개발, 생산, 그리고 모니터링의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진테라피 개발 시에는 여러 단계에 걸쳐서 개발한 약물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많은 단계에서 리얼타임 PCR을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워크플로우별로 리얼타임 PCR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플라스미드 퀄리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진 오브 인터레스트가 플라스미드에 잘 도입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먼저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시퀀싱을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시퀀스를 검증하는 방법은 실제로 시퀀싱을 통해서 플라스미드 전체 시퀀스가 의도한 시퀀스와 실제로 동일한지를 검토할 수도 있고 진 오브 인터레스트 부위를 잡을 수 있도록 프라이머를 디자인한 다음에 해당 부위가 정상적으로 증폭되는지를 컨벤셔널 PCR로 증폭하고 밴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리스트릭션 엔자임을 처리해서 예상한 사이즈로 밴드가 나오는지 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플라스미드를 검증해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교차 검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가지고 검증하기보다는 2 혹은 3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 전에 만들어진 플라스미드, 즉 바이럴 벡터의 양을 확인하기 위한 정량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리얼타임 PCR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이럴 벡터의 카피 넘버 정량 시에는 오른쪽에 보시는 수식을 사용해서 계산하실 수 있는데요. 아보가드로 수를 이용해서 카피 넘버를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베이스 페어가 1몰만큼 있을 경우 그 무게는 660g이고 1몰은 아보가드로 수인 6.02 곱하기 10의 23승 몰레큘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약 4000 베이스 페어에 어떤 타겟이 있다면 4000 베이스 페어에 660g을 곱했을 때 6.02 곱하기 10의 23승, 10의
23승계의 카피수가 있으므로 이를 계산해 본다면 2.64 나노그램이 있다면 6.02 곱하기 10의 8승 카피가 포함되어 있음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산식을 통해서 실제 카피 넘버를 계산해서 실험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럴 타이터 스텝입니다. 바이럴 타이터를 계산하기에 앞서서 바이러스 생산, 추출 및 정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AAV를 예로 들었을 때 플라스미드 퀄리티를 검증한 후에 진 오브 인터레스트를 포함한 바이럴 벡터 플라스미드와 캡시드 플라스미드 그리고 헬퍼 플라스미드를 적정 비율로 셀에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바이러스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후에 셀 컬처를 통해서 바이러스를 생산을 한 후에 농축과 정제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진 오브 인터레스트를 포함한 바이러스가 생산됩니다. 이때 이 바이러스 또한 실제 약물로서 사용하기 전에 농도를 확인한 후에 정량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리얼타임 PCR의 절대 정량 방법을 통해서 최종 생산된 바이러스의 타이트레이션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개발한 약물이 체내에 투입되기 전에 다양한 각도에서 약물의 안전성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약물에 잔존하는 다양한 물질들을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선 호스트셀에서 바이러스를 추출한 뒤에 바이러스에 남아있는 호스트셀의 잔류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데 이는 바이올로지컬 프로덕트에 남아있는 잔류 DNA 같은 경우에 바람이나 감염, 혹은 면역 반응 등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 국제기관들에서는 허용되는 잔류 DNA량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WHO와 EU 같은 경우엔 레지듀얼 DNA 양을 도즈당 10 나노그램 이하로 그리고 미국 FDA 같은 경우에는 도즈당 10 피코그램 이하로 레지듀얼 DNA가 검출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레지듀얼 DNA를 검출하는 방법은 호스트 셀 스페시픽한 프라이머를 디자인해서 레지듀얼 DNA를 검증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핵 293T 같은 셀을 호스트 셀로 사용한 경우에 셀 라인을 제작할 때 들어간 T 안티젠이라는 특정 시퀀스를 포함하고 있음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된 호스트 셀별로 해당 셀에서만 특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퀀스를 잡도록 프라이머를 디자인해서 레지듀얼 DNA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분석 방법 역시 앞에서와 같이 절대 정량 방법을 사용해서 검출이 가능합니다. 마이코플라즈마 또한 셀 몰폴로지나 액티비티, 셀의 기능에 영향을 미쳐서 셀 컬처 효율이 떨어지거나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추출된 바이러스에 잔류되어서 체내에 만약에 투여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마이코플라즈마가 체내로 유입되게 된 경우 감염으로 인한 발병의 가능성이 있어서 투여할 약물의 잔류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이코플라즈마의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헥스트 스테이닝이나 루시퍼레이즈 액티비티 같은 어세이를 통해서 검출하는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이러한 어세이들은 민감도가 낮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리얼타임 PCR 방법을 통해서 마이코플라즈마를 검출하게 되면 기존 방법에 비해서 훨씬 빠르고 검출 감도도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어서 리얼타임 PCR이 최근에는 많이 선호가 되고 있습니다. 리얼타임 PCR을 이용한 마이코플라즈마 검출 방법은 마이코플라즈마에만 스페시픽한 시퀀스를 찾아서 프라이머를 디자인한 후에 리얼타임 PCR의 절대 정량을 이용해서 잔류 농도를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국내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이코플라즈마 검출을 위해서 시판된 키트나 분석 서비스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국내 제품을 확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약물을 개발함에 있어서 진 오브 인터레스트를 포함한 바이러스가 체내로 유입되었을 때 실제로 워킹에서 역할을 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워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도입된 진 오브 인터레스트가 실제 체내에서 발현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때 조직 또는 셀에서 RNA를 추출해서 PCR을 통해서 발현량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해당 진 오브 인터레스트가 실제 워킹하는 단백질로 발현을 하는지 확인을 하고자 한다면 프로테인을 추출한 후에 엘라이자나 웨스턴 블라드 등을 통해서 타겟 단백질의 발현 여부를 확인해서 교차 검증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발현 자체가 장기적이지 않아서 짧은 기간만 작용하거나 셀에 실제로 도입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투여된 약물이 장기적으로 정상 발현되는지 여러 기간에 걸쳐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셀 세라피의 개발 과정입니다. 셀 세라피의 워크플로우는 진 세라피랑 대부분의 개발 절차가 비슷하긴 하지만 일부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셀 세라피 부분은 진 세라피 개발 부분과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셀 세라피의 연구에서의 플라스미드 퀄리티 분석은 진 세라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때문에 플라스미드 검증 또한 시퀀스가 의도된 대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검증이 가장 중요하고, 앞에 말씀드렸던 시퀀싱이나 진 오브 인터레스트 부위의 컨벤셔널 PCR을 통한 확인 혹은 리스트릭션 엔자임 처리 등의 방법을 통해 검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셀 세라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셀에 도입된 플라스미드가 실제 셀에서 발현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카티를 개발한다고 예를 들었을 때 유전자 변형으로 만들어진 카티셀이 실제로 카티셀로 발현하기 위해서는 키메릭 안티젠 리셉터 카의 발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리얼타임 PCR을 이용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샘플에서 DNA를 추출하신 후에 리얼타임 PCR을 통해 카 트랜스진, 인터널, 익스터널, 컨트롤의 발현량을 정량하면 발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컨트롤진과 비교해서 카 트랜스진이 얼마나 발현되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발현량의 기준 미달 혹은 초과 여부를 통해서 카 활성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팩스 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카 안티젠이 발현된 세포의 수를 확인하거나 카티셀과 타겟 암세포와의 코컬처를 통해서 타겟 암세포의 킬링 어세이를 진행하면 활성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벡터 카피 넘버의 확인입니다. 셀 세라피를 개발할 때 벡터 카피가 셀에 많이 도입되면 될수록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도입된 카피 수가 너무 많아지면 진 인설션의 빈도 또한 늘어나기 때문에 잘못된 리전으로 삽입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증가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암 발생 확률이 늘어날 수 있어서 이러한 리스크 팩터를 줄이기 위해서 미국 FDA에서는 2017년도에 셀 세라피에서는 벡터 카피 넘버가 지놈당 5카피 이하로 도입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입된 벡터 카피 넘버를 계산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카피 넘버의 계산 방법과 동일합니다. 타겟 유전자, 즉 인설션한 유전자 혹은 바이럴 유전자의 정량값을 A라고 하고, 세포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 진의 정량값을 B라고 했을 때 A 나누기 B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레퍼런스 진은 카피수가 잘 알려져 있고 카피수의 변화가 거의 없는 유전자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레퍼런스 진의 카피 넘버까지 곱해주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EN인 진을 레퍼런스 진으로 사용하였다면 곱하기 2를 해주어야 실제의 카피 넘버가 나오게 됩니다. 그 뒷스텝인 여기 자녀 DNA 확인, 마이코플라즈마, 진 익스프레션 분석의 방법은 진 세라피의 방법과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은 진 익스프레션의 분석 단계에서 몸에 주입한 세포가 과도하게 많아지거나 혹은 카티셀의 경우 체내에서 워킹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데요. 때문에 실제 발현에 필요한 시간만큼 체내에 약물이 잔존하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모니터링 역시 리얼타임 PCR을 이용하면 바이옵시 샘플 등에서 추출한 DNA를 가지고 정량해서 쉽게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리얼타임 PCR에서의 한계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신기술인 디지털 PCR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디지털 바이올로지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휴먼, 셀 등 큰 개체의 의미를 두고 실험을 하였지만, 최근에는 염기서열 하나의 차이에 의해서 후생학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분석하는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몰레큘러 단위에서 분석을 많이 하고 싶어하는 추세이지만, 리얼타임 PCR로는 감도에 한계가 있다 보니 최근 각광받고 있는 시스템이 디지털 PCR입니다. 우선 PCR의 제너레이션은 아래와 같습니다. 1980년대 처음 일반 PCR이 개발이 되게 되었고, 이 일반 PCR의 경우 완전히 그 PCR을 세츄레이션 한 뒤에 엔드포인트를 가지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초기에 템플레이트 양이 얼만큼이 있었는지의 정량까지는
분석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샘플 안에 타겟이 있다 없다를 확인하는 정성적인 PCR, 퀄리테이티브 PCR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개발된 2세대 PCR이 리얼타임 PCR인데요. 이 2세대 PCR인 리얼타임 PCR은 초기 템플레이트 양이 얼마였는지를 실시간으로 읽어내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량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얼타임 PCR을 정량적 PCR, 퀀티테이티브 PCR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대에 들어서 3세대 PCR인 디지털 PCR이 개발되게 되었는데요. 이 디지털 PCR의 경우에는 절대 정량을 진행할 때 스탠다드 커브 없이도 절대 정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Absolute Quantification PCR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PCR은 세대를 걸쳐서 계속해서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디지털 PCR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지털 PCR은 DNA 몰레큘을 카운팅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라드에서는 특히 드론 래핏 디지털 PCR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일로 샘플을 균일하게 파티셔닝해서 각각의 이렇게 작은 드롭렛 안에서 개별적으로 PCR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론상으로 20마이크로리터의 샘플은 1나노리터 크기의 드롭렛 2만 개로 나누어지고 각각의 드롭렛이 N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드롭렛의 현관값 결과를 포화성 법칙에 의해서 통계 처리하게 되면 각 샘플에서 내 타겟이 얼만큼 존재하는지의 카피수를 스탠다드 없이도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리얼타임 PCR과 드롭렛 디지털 PCR을 직접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PCR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프리시전에 있습니다. 리얼타임 PCR의 경우 2의 마이너스 델타 CT 값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프리시전은 플러스 마이너스 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디지털 PCR은 프리시전이 플러스 마이너스 10%로 매우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검출 방법의 차이 때문인데요. 리얼타임 PCR 경우에는 튜브 위쪽에서 이 벌키한 샘플을 그대로 읽어내기 때문에 이렇게 시그널이 겹쳐 있는 경우에는 시그널이 검출이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검출 시스템 자체의 한계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베리에이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디지털 PCR의 경우에는 이 각각의 드롭렛으로 샘플을 나눈 뒤에 PCR을 진행하고 각각의 드롭렛을 하나하나씩 읽어내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PCR에서의 베리에이션이 줄어들게 되고 감도 또한 기존 리얼타임 PCR에 대해 비해서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디지털 PCR의 감도가 리얼타임 PCR에 비해서 약 1000배 정도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리시전의 차이를 이제 레어 뮤테이션이나 이런 극소량의 타겟을 구분할 때 가장 크게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리얼타임 PCR에서는 만약에 4만 개의 와일드 타입 몰레큘과 40개의 뮤턴트 몰레큘이 있는 경우에 이 상태에서 분석을 진행하게 되면 뮤턴트의 존재량은 0.1%이기 때문에 디텍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면에 디지털 PCR은 샘플을 2만 개의 드롭렛으로 최소한으로 나누기 때문에 1드롭렛당 이론상 최대 5카피의 템플레이트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경우 드롭렛 내의 뮤턴트의 존재 비율이 33% 정도로 훨씬 높아지게 되고 디텍션 확률 역시도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10%씩 다일루션한 결과에서도 정확히 절대 정량이 가능합니다. 리얼타임 PCR의 경우에는 보통 1.5폴드 정도까지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디지털 PCR의 경우에는 10% 다일루션에서도 정확한 다일루션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리얼타임 PCR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보통 1.5폴드 혹은 2폴드를 보게 되는데 2폴드의 경우에도 이제 PCR의 그 파이페팅 베리에이션이라든지 아니면 PCR 자체의 검출 한계로 인해서 실제 사이클을 봤을 때 이렇게 2.83 정도의 차이가 보이게 되는데 디지털 PCR에서는 2폴드로 실험을 진행하였을 때 정확히 2배의 농도가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들을 이용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극미량의 타겟 혹은 극미량의 차이를 보는데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입니다.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의 경우에는 이렇게 레퍼런스진 비교하였을 때 비정상적으로 카피가 늘어난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로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때 리얼타임 PCR의 경우에는 이 카피 넘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CQ 값 간의 차이는 줄어들기 때문에 카피 넘버가 늘어날수록 정확도는 점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PCR의 경우에는 카피 넘버가 1개, 2개, 3개, 4개, 6개까지 늘어나더라도 이 차이를 정확히 인식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극미량의 차이를 볼 때는 디지털 PCR이 훨씬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백 타이트레이션이나 바이러스 검출 또한 같은 원리로 극미량의 타겟의 차이를 봐야 하기 때문에 디지털 PCR이 훨씬 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교육은 여기까지였고요.